예, 이제 우리가 고 한명회사는 끝났는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합자회사는 두 가지 사원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는데 이거 어떤 거를 시험에 많이 낼 것 같니? 무한 책임 사원은 별로 안 낸다고 합사회사를 출제하는 거 유한 책임 사원을 물어보려는 거야. 그게 이유가 뭐 때문이지? 여러분들 우리 저 앞에 강의 노트 한번 열어볼까? 보자. 강의 노트가 그게 76면이었나? 모르겠다. 맞네. 여기 한번 봐. 여러분들도 자 76면 뭐를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니? 이거 봐. 여기에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은 모두 다 뭐를 그냥 땡겨 쓴다고? 한 명 회사를 땡겨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을 물어볼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명 회사를 출제해 버리는 거야. 그대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냐? 이것 때문에 합자회사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 아니고 유한 책임 사원. 요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고. 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지. 여기에 그지 한 명 회사와 마찬가지로 합사 회사도 아주 코딱지만한 구멍 가게이거든. 이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악마의 프린트에서도 봤는데 합자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 조문을 땡겨 쓴다. 한 명 회사 조문을 땡겨 쓴다. 그런데 한 명 회사의 내부 법률 관계는 민법의 조합을 적용을 하니까 결국 3단 논법으로 합자 회사의 내부 법률 관계에도 민법의 조합이 적용이 된다. 예. 여기에 그래서 어쨌건 요 부분 그리고 요 문구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합사 회사를 설립을 하는가 뭐 이것도 뻔합니다. 합자 회사의 사원들을 정관에 기재를 할까 등기를 해서 까발릴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그게 가장 많이 나온 거고 우리 아까 강의 노트에 그지 회사법 제7장 시작하는 강의 노트에 10개의 셀 있는 거 기억이 나지?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와 주식 유한 LLC. 자, 여기에 합자 회사. 이걸 사원의 이름을 정관에 쓰나요? 안 쓰나요? 정관에 당연히 합자 회사 쓰죠. 그 다음에 또 합자 회사의 사원의 이름을 등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원래 사원의 이름을 등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국룰은 일꾼이라면 까발리는 거고 물주에 불과하다면 까발리지 않는 건데 예외가 하나가 있잖아. 그게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나누어서 뭐라고 했지? 무한 책임 사원은 본점에서도 까발리고 지점에서도 까발린다. 그런데 물주에 불과한 유한 책임 사원은 까발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암기를 할게 아무리 합자회사의 물주일 뿐인 유한 책임사원도 본점에는 등기를 한다. 그지? 이게 아주 여러 번 나왔던 거란 말.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 여기 앞부분 넉 줄만 빨리 읽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밑줄을 그어두든가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든가 여기는 좀 더 강조를 해두고
예, 그 다음에 대규모 물적 회사인 그지 주식회사는 설립 무효이소, 설립 취소이소. 뭐만 있었니? 주식회사는 설립 무효이소만 있고 설립 취소이소는 없다. 그런데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이런 작은 그 규모의 회사들, 심지어 유한회사까지도 주식회사가 아닌 사종회사는 설립 취소이소도 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어떤 것도 있을까? 그지? 사회 설립 취소도 있다. 사회 설립 취소. 글씨 꼬라지 봐라.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뭐 아주 여러 번 나온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합자입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사원들도 물론 출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노무 출자를 한다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거. 그건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는 것이요. 무한 책임을. 그래서 노무 출자는 무한 책임, 무와 무를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잖아. 노무 출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만 할. 거꾸로 말하자면 합자회사 유한 책임이 있으면 노무 출자, 신용 출자가 안 되는 거고. 요거 여러분 빨리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에서 업무를 누가 과연 업무를 담당을 할까?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일꾼에 해당하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다. 뭔가 하면 자, 뭐 또 예를 드는 게 지겹긴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 여러분들 그거 합자회사에 그냥 사람 이름을 앞에서 들었던 예하고 그냥 일치시키기 위해서 합자회사에 1번이에서 4번이까지가 무한 책임 사원 있고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는 물주에 불과한 유한 책임을 진다. 8명이 있는 걸 전제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럴 때 합자회사에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명의 무한 책임 사원들이 다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는데 이 4명 가운데에 무한 책임 사원 4명 중에 정관으로 1번이 2번이만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하게 되면 1번이 2번이만 집행권과 대표권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중에 대표권은 이제 1번에게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로마자 1번 빨리 읽어. 1초 동안.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를 말하는 거라고? 물적 회사에서 주식회사 물적 회사에서 이사의 해임에 대응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지? 이사의 해임하고 거의 뭐 비슷한 거다. 이런데 물론 좀 다른 게 물적회사 이사의 해임은 해임 결의도 있고 해임 판결도 있지만 인적회사에서 그 업무 집행 사원 원래 집행권이 있었던 그 사원의 집행권을 상실을 시키는 것은 결의로 하는 것은 없고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상실 선고를 시키는 해임 판결에 해당하는 모습만 있다. 막 너무 많이 했다 그사. 빨리 읽어라 요거. 날려버리는 것은 결의가 아니고 어디에서? 법원에서 날리는 거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아무 말이 없다면 합자회사에는 무한 책임사원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전부 다 집행권 대표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3번이가 정말로 회사 돈을 많이 횡령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위험한 놈이니까 얘 것만 날리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집행권의 상실 선고를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물주에 불과한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 유한 책임 사원도 이걸 판사님 3번이 저놈의 집행권을 상실시켜 주십시오. 그거를 과연 유한 책임 사원도 할 수가 있나요? 혁붕쌤은 모르니까 니들이 읽어요. 요거 빨간 별 읽으세요.
뭔지 알겠나? 그래서 그 4명의 일꾼이 있을 때 그중에 3번 일을 날려버려 달라라는 청구를 유한 책임사원 5번, 6번, 7번, 8번이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주에 불과한 유한 책임 사원들, 이 사람들은 집행권이나 대표권은 없고 그 대신에 감시권이 있다. 뭐라고요? 내부적인 어떤 권이 없다고? 집행권이 없다. 유한 책임 사원은. 그러나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이 나나? 합자회사 또는 익명조합의 물주에 불과한 유한 책임사원 또는 익명조합은 물주에 불과한 이런 사람은 내부적인 집행권이 없다. 외부적인 대표권이 없다.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건 임의 규정이지만 어떤 건 강행 규정이라고. 유한 책임사원이 집행권이 없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나 대표권이 없다는 건 강행 규정이다. 의미가 뭐지? 아무리 합자회사 유한 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집행권을 부여하려면 할 수 있다. 그지? 집행권이 없다는 건 임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에고 지겨워라. 많이도 했네. 로마자 1번 빨리 읽어. 예. 이런데 어쨌든 원칙은 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다는 건데 대표권은 없다는 게 강행 규정이라는 걸 한 페이지 지나면 나오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이건 임의 규정. 그래서 정관으로 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하지만 유한 책임사원, 물주일 뿐인 유한 책임사원들은 일은 못하는 대신에 연도 말에 일꾼들, 자네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회계, 장부나 서류 등을 우리 물주에 불과한 유한 책임사원이 열람을 하고 싶네라는 감시권은 있다. 이런데 이거는 이게 연도 말에 좀 그 열람을 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1년 365일 내내 회사에 와서 무한 책임 사원들 가뜩이나 일이 바쁜데 자꾸 서류 들고 와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연도 말에만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만 회계 이상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최근에 물주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 일주일 있다가 홀라당 회사 재산 전부 다 챙겨서 브라질로 도망간다는 어떤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다. 이런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연도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감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빨리 읽어라. 요거 로마자 2번. 예. 여기에 언제든지라고 하는 게 뜻이 뭐죠? 영업연도 말이 아니더라도 이 말이죠. 영업연도 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물론 그게 합자회사에서도 일꾼인 무한책임 사원들은 자기들이 일꾼이라는 그 지위를 악용을 해가지고 사리사욕을 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는 어떤 두 가지 의무가 있다. 경업을 금지를 시키고 자기 거래도 금지를 시킨다. 내용은 똑같다. 만약에 굳이 무한 책임 사원이 경업을 하겠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기 거래를 하겠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건 똑같고 한 명의 사람 똑같다. 그러나 이게 일꾼이 아니고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고 영업연도 말에 이익 배당이나 받아가는 유한 책임 사원들은 일꾼의 지위를 악용할 위험이 이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유한 책임 사원은 경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기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떤 사원에게는 뭐 두 가지 의무가 없다. 시작. 합자회사 유한 책임 사원에게는 경업 금지 의무도 없고 자기 거래 금지 의무도 없다.
예, 경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게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된다. 뭔가 하면 여러분 그게 원래 합작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유한책임사원이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5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은 냈는데 아직 100만 원을 안 낸 게 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범위에서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2단계로 채권자에게 뜯길 수가 있다.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런데 어쨌건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정한 리미트가 있다. 그게 유한이란 말은 그거잖아. 그런데 이건 채권자에게 뜯기는 것이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요걸 리미트로 한다. 한도가 있다. 유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회사가 신한은행에게 부담했던 채무가 20억 원이었다면 이 20억 원 가운데 유한 책임사원은 500만 원 출자하기로 했다. 그 500만 원 뭐 이미 사백일 냈다면 100만 원 요 범위에서만 채권자에게는 뜯기는데 나머지 큰 그 20억 원 가까운 19억 몇천만 원은 무한 책임 사람들이 결국 냈을 거 아니야. 뜯겼을 거 아니야. 그거를 채권자가 아닌 내부적으로 나중에 사원들끼리 n분의 1 들어갈 때는 그때는 꼭 500만 원을 리미트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분담할 때는 너는 유한 책임 사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너 1억까지 분담해라 라고 정하는 건 지들끼리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빨리 읽어. 3번 손익의 분배 여기에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밑줄 긋지 않은 것까지 다 읽고 알겠다. 그런 분들은 밑줄만 읽어. 뭔 말인지 알았나? 그게 유한 책임을 사원이 유한 책임을 리미트가 있는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 대외적인 채권자 신한은행에게는 예컨대 500만 원을 한도로 뜯긴다 이런 말이지만 20억 원의 빚을 주로 무한 책임 사원들이 거의 다 담당해서 뜯김을 당했다면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 들어가서 n분의 1 들어갈 때는 유한 책임 사원 너도 1억 원까지는 1억 원까지는 뜯기는 걸로 하자라고 지들이 미리 정관 등등으로 미리 정해두는 건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요거 우리 예전에 이미 살짝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강의 노트 76면 한번 열어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나? 그때 열심히 설명은 하지는 않았지만 자 가봐. 악마의 프린터 합자회사의 왼쪽 부분에 여기에 혁풍쌤이 지금 화면에 파란 동그라미 해둔 거 빨리 읽어. 어떤 글자가 중요할까? 내부적으로라는 글자야. 내부적으로. 뜻이 뭐고? 외부의 신한은행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리미트가 있는 유한 책임을 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뜯겼던 무한 책임 사원들이 내부적으로 n분의 1 구상권을 요구를 할 때는 그거는 지들이 정하기 나름으로 5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분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내려가자. 이제 그게 합작회사는 어떤 식으로 지분을 양도를 할까? 지분 양도 여기서 무한 책임 사원은 모든 부분이 한 명 회사고 똑같기 때문에 합작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지분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작회사의 물주에 불과한 유한 책임 사원은 모든 사원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무한 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요거 밑줄 안 꺼져 있어도 몇 줄 안 되니까 석 줄, 두 줄 반인가? 빨리 모두 읽어. 그 다음에 이제 합작회사의 외부 관계. 대외적으로 합작회사가 뭐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과연 대표권을 행사를 할까? 대표권 행사하는 거 대외적으로 대표권 행사하는 거 무한 책임 사원이지. 아이고 지겨워서 나 못 읽었다.
1번이 에서 4번이까지가 무한책임사원이고 5번이 에서 8번이까지가 유한책임사원일 때 로마자 1번 읽어. 원칙은 4명 1번, 2번, 3번, 4번 무한책임사원들은 전부 다 대표권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에 1번, 2번이만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두고 있다면 그때는 1번, 2번에게만 대표권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권만은 1번에게 몰아주자라고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정하려면 정할 수도 있다. 이런데 그게 말입니다. 문제가 이게 아까 우리가 물주에 불과한 유한책임사원은 집행권이 없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이 없다. 그 가운데 후자 대표권이 없다는 건 강행규정이라고 했잖아. 의미가 뭐지? 아무리 합작회사의 정관의 규정을 두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그게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유한책임사원에게 만약에 대표권을 부여하는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는 과연 효력을 어떻게 인정을 할까? 자, 강의 노트 한번 열어봐. 236면 여기에 아래쪽에 합작회사 그림이 나오지. 여기에 혁군 선생님이 조금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사람을 4명만 등장시켰네. 합작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1번, 2번이가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3번이 4번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5월 1일 날 이게 3번이에게 대표권을 부여한다 라고 이걸 올렸대.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 여기에 있는 요 두 줄을 여러분이 빨리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문구를 읽어낼 수 있긴 해야 될 거니까 빨리 읽고. 이게 5월 1일 날 했던 행동이라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 행동이지.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물주에 불과한 3번이에게 5월 1일 날 네가 이제 대표 사원이다. 너에게 대표권이 있다. 라는 식으로 정하는 걸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걸 전혀 효력이 없다. 깡그리 무효다.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나중에 3번이를 기존에는 유한책임사원이던 3번이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뭐라고? 여기에 이거란 말이야. 6월 1일 날 3번이가 원래는 유한책임사원이다가 6월 1일자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바뀌게 되면 6월 1일부터는 이제는 무한책임사원이 된 3번이는 대표권을 인정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언제부터는 대표권이 있다. 5월 1일부터 대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6월 1일을 기하여 이때부터 3번에게 대표권이 있다.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2번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양괄호 2번에 밑줄 빨리 읽어요. 어떤 글자가 중요할까? 이게 중요하겠지. 그것이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강행법규이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꿔서 맨 위에 끝까지 석줄 요 부분까지 읽어.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월 1일 날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을 하는 그 날짜를 기해서 이제부터는 대표권을 3번에게 인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들이 어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합작회사입니다. 합작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 회사의 사원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지겹게 했고 그런데 유한책임사원은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지. 유한 직접 연대인 거지. 유한 직접 연대. 이런데
이 가운데 유한이 뜻이 뭐냐? 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400만 원만 돈을 냈고 100만 원 안 낸 게 있다 그러면 그 400만 원 냈던 거 빼고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신한은행에게. 꺽쇠가로 한 거 빨리 읽고. 그죠. 출자가액 500만 원 가운데 이미 이행을 한 부분 400만 원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그걸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100만 원을 리미트로 책임을 진다. 예, 그 다음 이때 만약에 직전 연도에 A라는 합자 회사가 첫째 사람의 돈이 없는데 위법 배당을 한 게 있었다. 그리고 해당 그 유한 책임 사원이 5원의 위법 배당금을 받은 게 있다면 그러면 100원 더하기 5원까지 그 가산을 하게 된다. 그까지 뜯김을 당한다. 그 다음에 아주 지겨우니까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읽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실제로는 유한 책임 사원에 불과한 자가 대외적으로 뻥을 치면서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떠들고 다녔고 누군가가 이러한 그 외관, 그 떠들고 다니는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믿고 그를 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떠들고 다녔던 유한 책임 사원이라 하더라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외관주의 법리라는 거죠. 뭐 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양가로 2번 책임의 변경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읽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책임이 변경이 된다 뜻이 뭐야? 합자 회사의 정관에 예를 들어서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는 무한 책임 사원이다.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은 유한 책임 사원이다라고 정관에 기재가 돼 있다가 그 가운데 5번이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가벼운 책임을 지던 유한 책임 사원 5번이가 무거운 무한 책임 사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또는 기존에 무거운 책임을 지던 4번이가 가벼운 유한 책임사로 변경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읽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읽어. 예, 어떤 것은 아까 우리가 한명회사에서 공부를 했던 신입사원의 책임과 똑같게 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한명회사에서 공부했던 퇴사원의 책임과 똑같게 처리를 한다. 뭔 말인지 알았는가? 빨리 한번 더 읽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눈 감고 혁붕쌤이 내용을 몰라서 말을 더듬는 거야. 니들이 혁붕쌤을 거들어줘야 돼. 진짜 혁붕쌤은 모르거든. 자, 할게. 합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 모 사원이 모 사원으로 변경이 된 때는 신입사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어떤 책임을 지고 반대로 모 사원이 모 사원으로 정관 변경이 된 때에는 퇴사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은 어떤 책임을 진다. 니들이의 시작. 알겠니? 그래서 합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의 유한 책임사원이 무한 책임사원으로 변경이 된 때는 한명회사에서의 신입사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무한 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반대로 기존의 무한 책임사원이 유한 책임사원으로 가벼워진 때는 이것은 한명회사에서의 퇴사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은 무거운 무한 책임을 들고 가야 한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리뷰를 한 거지. 이런 걸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내가 의심하진 않아요. 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의 변동으로 갑시다. 여기 사원의 변동은 아까 뭐를 공부를 하는 거라고? 입사와 퇴사를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딴 거는 뭐 한명회사하고 똑같으니까 퇴사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를 하자. 우리가 이제 볼 합자회사 사원도 퇴사할 수 있어. 아이고 지겨워 나는 나갈래. 임의적인 퇴사도 있고 그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지
나가게 되는 그런 법정 퇴사도 있고, 세 번째,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고 있는 채권자가 그지 퇴사 청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게 어떤 거 머리 글자가 사금파다하기 제명이지. 그게 바로 법정 퇴사인데, 이게 말이야, 이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한 명 회사의 사원하고 똑같으니까 사금파다하기 제명으로 그렇게 나가게 돼. 그런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요거 두 개가 그게 법정 퇴사 사유가 아닌 거야. 알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야? 합자회사 유한책임 사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도 말에 이익 배당이나 받아먹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들이 아무리 경영 능력이 없는 멍청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을 유한 책임 사원 지위에는 그대로 앉혀도 되는 거란 말이야. 지분을 내주면서 얘야 나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존의 유한 책임 사원이 상태가 나빠져서 금지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낼 필요는 없다. 요 두 가지 부분이 다른 점, 요것만 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라. 요거를 읽으면 되고, 요거를 읽으면 되고, 요 외에는 나올 게 없다. 빨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읽어. 뭐 요거는 시험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거를 공부를 했는가 하면 76면 한 번 더 또 리마인드 시켜줄게. 자, 강의 노트 76면 열어. 여기에 그지 합자회사의 요거 유한책임사원이잖아.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부분에서는 뭐가 퇴사 원인이 아니고 뭐도 퇴사 원인이 아니라고. 이 부분 빨리 읽어야 돼. 워낙 많이 나왔다. 빨리 읽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사금파다기 제명, 그게 법정 퇴사 사유라고 했는데, 물론 사금파다기 제명 가운데 유한 책임 사원에게는 사금 그거는 이제 법정 퇴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머리 글자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합자 회사에 원래는 4명의 무한 책임 사원과 4명의 유한 책임 사원이 있다가 다들 퇴사하고 다들 사망하고 뭐 이렇게 나고 나서 현재는 1명의 무한 책임 사원과 1명의 유한 책임 사원이 있다. 딱 그 최소한으로 2명만 있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제명을 청구를 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히 한 가지 종류가 전멸하면 회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거 2줄 읽고 끝내도록 하지. 합자회사 끝납니다. 요거 2줄 읽어요. 예, 이래서 사금파다기 제명이라는 머리 글자가 맞기는 한데 딱 일명의 사원씩만 무한의 일명, 유한의 일명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제명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를 깨는 없애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이때는 둘 다 합심을 해서 회사의 해산을 그냥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면 되는 거지. 법원을 끌고 가서 한 명을 제명을 해가지고 결국 1인 회사가 되는 바람에 회사가 깨진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럴 때는 제명 청구가 안 된다.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합자회사도 끝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이요. 회사법 7장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출제도 가장 회사법 7장에서 많이 되는 게 유한회사입니다. 요걸로 들어가죠.
이거는 말입니다. 유한회사는 구조가 대부분 그게 어떤 회사와 비슷할까? 물적회사니까 주식회사와 비슷해요. 이러니까 분량이 많은 건 뭐 확실한데 공부하기가 어렵지는 않아. 대체적인 구조가 주식회사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주식회사와 다른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출제를 할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굳이 교과서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강의 노트에 아주 압축적으로 써둔 요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다 찍어낼 수가 있다. 이거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미안한데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공개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 강의 노트 79면을 열어봐. 예, 강의 노트에 79면을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 어허, 이런 게 있구나. 여기 보자. 뭐가 있었지? 그게 악마의 프린트 바로 뒤에 해설 자료가 쭉 붙어 있는데 그게 따로 유한회사의 특징. 이래가지고 그지 해설 보충 자료 유한회사의 특징. 그게 1번이 예외적인 추가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나? 2번 기관이 큰 물적 회사가 아니고 물적 회사 치고는 작으니까 이게 대규모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보다는 덜 쪼개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소규모의 어떤 특징을 가진 여러 개의 조문이 있다. 미안한데 말이야. 요거 빨리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야 돼. 내가 리마인드 시켜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지금 무조건 현재 인강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걸 오랫동안 읽으면 안 돼. 유한회사의 특징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무조건 10분 안에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도록 해. 빨리 읽어.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우리 강의 노트 79면에서 80면까지 유한회사의 특징 모두 다 읽었다는 걸 전제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읽지 않고 그냥 한번 어디 들어볼까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읽지 않은 사람들 지금 빨리 일시정지하고 10분 동안 빨리 읽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죠. 자, 가장 회사법 실장에서 많이 나오는 유한회사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법인을 만드는가? 회사를 만들 때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치고 설립 등기를 한다. 그런데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는 첫째, 정관을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사원을 확정을 하고 세 번째, 출자를 이행을 하고 네 번째, 기관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유한회사는 네 단계 모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 단계 하나가 뭐가 빠지는 게 있다. 뭐가 빠질까? 유한회사도 그렇게 큰 대규모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원이 몇 명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유한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사원의 이름이 기재가 되거든.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정관을 만들면 사원이 확정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출자를 이행을 하고 기관을 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데 요게 작년에 물어봤었죠. 3단계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예외적으로 유한회사가 2단계로 실체 형성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게 혹시 그 말 들어봤나? 초대이사라고 들어봤나? 초대이사. 그때 혁훈쌤이 안 되는 영어로 뭐 인비테이션 이사 그런 말이 아니고 이때 초대는 비기닝이라는 시작을 할 때 우리 회사를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이사가 되셨던 분 그거를 유한회사가 정관에 초대이사를 기재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 만약에 어떤 유한회사가 정관에 초대이사를 기재를 했다면
몇 단계가 될까? 혁궁쌤은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이 86면 빨리 열어봐. 예,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박스 안에 문구까지 빨리 읽어. 알겠니? 그래서 이 안에서는 원래는 3단계라고 정관을 만들고 출자를 이행을 하고 기관을 구성한다. 그런데 정관을 만들면 그 안에 사원이 이미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원 확정이 끝난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유한회사가 정관에 초대이사를 미리 써뒀다 그러면 정관을 만드는 그 안에 이미 사원 확정이 끝나고 그리고 기관 구성도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출자만 이행을 하면 되는 그런 2단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박스 안에 문구 한 번 더 읽어. 여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한회사도 어떤 회사의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설립 무효의소도 있지만 설립 취소의소도 있다. 그래서 오로지 주식회사만 설립 취소의소가 없는 거고 나머지 4종의 회사는 전부 다 설립 무효의소도 있고 설립 취소의소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요령을 여러분에게 몇 개를 가르쳐 줄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사람을 발기인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거는 주식회사를 맨바닥에서 만드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부르는 거고 유한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히 따로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냥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사원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사원들이 유한회사를 만든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 별개의 어떤 그런 명칭이 없단 말. 왜 그걸 이야기할까? 여기에 핵풍쌤이 별을 그렸네. 만약 유한회사 문제에 발긴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그 지문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지문이거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그냥 이건 회사에 설립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는 조직이 없는 거 알지? 유한회사 이사들이 모여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회의를 하면 스타벅스회라고 부르면 올바른 지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사회라 그러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예. 그 다음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현재 진도는 유한회사의 설립인데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발긴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적회사 성격을 공유하는 게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 사항은 5종이지만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 사항은 3종이야. 뭐가 빠질까? 변태 설립사항 중에 주식회사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발기인의 보수도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사항이 있었잖아. 그런데 유한회사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발기인이 없으니까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단 말.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읽어.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유한회사는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또는 유한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유한회사에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거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옳아요. 올바릅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그게 우리가 앞에서 주식회사를 할 때 변태 설립은 점검청, 변태 설립은 점검청 이런 말을 했거든. 그게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상은 점검청 3가지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게 뭐야? 먼저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두 번째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가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된다. 그게 점검청인데
문제는 유한회사에는 거의 국가기관인 법원이 노터치하니까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 사항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를 받는다는 게 없단 말. 요거 빨리 세 번째 체크한 거 읽어. 뭔 말인지 알았나?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은 여기 딱 써둔 내용만 집중을 하면 정답은 무조건 찍어지니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 요 안에 것만 있으면 설립하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 다 정답이 찍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앞에 우리 그 페이지로 강의 노트에 몇 페이지라 그랬지? 79면에서 80면까지 모두 다 읽었지. 여기 보니까 유한회사는 소규모다. 소규모라는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든 또는 증자를 할 때든 광고로 모집, 공모를 해서 인수인을 모으는 건 없다. 아름아름 모집을 하는 거지. 신문에 광고를 때려서 이번에 투자자 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런 건 없다 그랬단 말.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이 빨리 여기 석주를 읽어라. 모집을 하는 게 없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뭐지? 유한회사의 설립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모집 설립이라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 광고, 모집, 공모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어떤 설립만 있을까?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중에 발기 설립에 해당하는 설립 방법만 있다. 물론 발기 설립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 발기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발기 설립에 해당하는 형태만 있다. 이런 뜻이지. 어쨌든 요게 중요한 거야. 빨간 밑줄.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뭐는 불가능하다고? 요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의 사원들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야, 오랜만이다. 그게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크게 우리가 자익권과 공익권,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다 그랬거든. 얘들아, 니들 형풍쌤이 영어 잘하는 거 아니?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그지? 요런 싸구려 영어로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시험을 칠 때 편하고 또 오래 갈 거야. 여기 주주가 혹은 사원이 가지는 권리는 돈과 연결이 되는 권리가 있고 돈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와 연결이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돈하고 연결이 되는 권리인 자익권은 딸랑 하나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하는 그런 단독 주주권과 일정 지분 비율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수 주주권 가운데 돈과 연결이 되는 건 무조건 단독 주주권이라야 돼. 그런데 주주권이란 표현은 주식회사에 쓰는 거니까 우리 지금 유한회사이니까 자익권은 단독 사원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단독 주주권 그러면 안 될 거고. 여기에 반하여 공익권이라고 하는 거, 회사의 지배와 관련되는 그것은 단독 사원권도 있고 소수 사원권도 있어. 이런데 혁풍쌤이 한 가지 머리 글자를 가르쳐 줄 게 있다. 임재열 해금 뭐 어디 들어본 게 기억이 나는데 임재열 해금 유대가 뭐고? 그게 원래는 주식회사에서 어떤 그 소수주권이 100분의 1짜리, 100분의 3짜리, 100분의 10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주식회사는 아니고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임대열 해금 유대에 해당하는 7가지 소수 주주권은 일정 비율을 6개월 넘게 보유를 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임대열 해금 유대라는 머리 글자였거든. 그게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자, 우리 강의 노트 1, 2, 8면 빨리 한번 열어봐. 그게 뭐 결국은 회사법 7장은 그 리뷰를 하는 다 복습을 하는 단원이니까. 예, 여기에 임대열 해금 유대가 1, 2, 8면에 있군요. 이거 빨리 읽어. 아니 근데 왜 또 혁풍쌤 엉뚱하게 그 주식회사의 상장회사 소수주권 특례 그걸 왜 또 리마인드를 하시고 현재 머리 글자가 응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옆길로 안 빠질게 우리 진도로 되돌아와요. 여기에 임대열 해금 유대라는 머리 글자가 유한 회사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유한 회사의 그 공익권은 두 번째 머리 글자 주주 제한권, 사원 제한권은 없고 임열 해금 유대입니다. 요거 한 번 나온 적 있다. 그게 유한 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 제한권, 사원 제한권이 없다는 점 여러분이 꼭 일단 기억을 하고 요게 이 머리 글자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조금 전에 그 강의 노트 해당 페이지에서 이제 추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유한회사에서 임열 해금 유대 이 6가지 공익권은 전부 다 소수사원권인데 100분의 1짜리, 100분의 3짜리, 100분의 10짜리로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은 전부 다 100분의 3짜리라는 것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수사원권이 전부 다 100분의 얼마짜리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유한회사는 100분의 3짜리로 100분의 3짜리 소수사원권 머리 글자 7개가 아니고 6개 뭐가 있다고 임열해금유대 임열해금유대 사원 제한권 주주 제한권 거기 빠진다는 거 까먹지 말라. 그 다음에 공익권 가운데 회사의 지배와 관련되는 권리, 의결권 요거는 일정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어야 행사한다. 그게 아니고 일좌만 가지고 있어도 사원총회에서 그 일좌를 가지고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행사할 수 있는 그거는 단독 사원권이다. 일좌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그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앞에 그 악마의 프린파로 뒤에 붙어있던 유한회사의 특징 10분 동안 읽으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그거 할 때 회사가 소규모라는 점 그거하고 연결해서 사원 평등의 원칙이 유한회사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의리산출이라는 머리 글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많은 지분을 가진 자와 적은 지분을 가진 자 사이에 조금 불평등하게 할 수도 있다. 머리 글자가 뭐라고? 의리산출. 여기에 좀 전에 의결권 그거는 공익권이었고 그지 그게 사원총회에서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의 지배에 관한 어떤 표결을 하는 권리. 그런데 나머지 3개 머리 글자 그지 리산출 그게 돈하고 연결이 되는 자익권이란 말이야. 리익, 배당, 청구권. 그리고 회사가 망하고 난 뒤에 자녀 재산, 결국 그것도 경제적인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 머니하고 관련이 있지. 그 다음에 출자인수권이 뭐고? 주식회사로 말하자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거야. 신주가 프루트잖아. 그러니까 신주라고 하는 말은 주식회사에만 쓰는 거고 유한회사에서는 신주인수권 그러지 않고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가 출자인수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될까? 여기에 요 세 가지 머니와 관련이 되는 유한회사의 사원권이 있지. 그거는 전부 다 소수 사원권이 아니고 단독 사원권이다. 그거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리 산출 가운데 리산에 해당하는 요거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글자 출자인 수권은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다면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네 번째 머리 글자 출자인 수권은 꼭 정관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로도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 하면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오호이 큰일 났네. 또 화면이 또 꺼지려는 조짐을 보이네. 성공했다. 어허이 왜 이러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분 머리 글자 두 개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유한회사 사원이 가지는 권리는 공익권하고 관련해서는 임열 해검유대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익권은 의리산출, 물론 의결권은 공익권이지만 그나마 리산출은 차익권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소수 사원권이지 단독 사원권이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데 요게 4년 전인 것 같네. 유한회사의 의리잔출 리익배당 청구권 안에는 중간배당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요거 한번 물어봤어. 의미가 뭐지? 눈 감고 듣도록 해. 유한회사에서도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00분의 3을 넘게 가지고 아니란 말이야. 그지? 머니에 관련이 되는 자익권은 전부 다 단독 사원권이다. 중간 배당 청구권도 일좌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 어쨌건 리잔출 안에 들어있으니까 중간 배당을 할 때도 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중간 배당금의 비율을 대사원, 많은 지분을 가진 사원과 적은 지분을 가진 사원에게 불평등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라고 믿어요. 어쨌건 요 말이 4년 전에 출제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의 의무와 책임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시간을 10분을 줄 때 힘들었던 부분이 이걸 거야. 유한회사는 이런 그대로 사원들이 유한 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 이름이 유한회사인데, 그런데 이런과 달리 무시무시한 사원들에게 끝없이 수십억의 책임을 당길 수도 있는 추가 책임 규정이 4개가 있다. 요 4개의 조문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으악 어려운 문제다 이러면 그런 그 공부하는 수험생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었을 거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조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걸 추가해서 새로운 지식, 주로 리뷰를 하는 것이 회사법 7장인데 신규 지식을 공부하는 게 한 15% 20%는 있다 그랬지. 신규 지식을 하나 공부를 하자. 그거 여러분들 저 모니터 앞에서도 좀 피곤할 건데 하품하고 기지개 하면서 듣도록 해요. 이거 잘 들어봐. A라는 유한회사가 기존의 자본금이 50억 원이었대. 유한회사가. 그런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20억어치의 지분을 더 찍어서 자본금을 70억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이런데
20억어치의 새로운 그 지분을 좌를 찍어서 70억으로 증자를 하는데 20억 가운데 16억은 지분이 제대로 인수가 되었고 납입도 제대로 되었지만 20억 중에 4억 원은 인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인수가 깨졌거나 혹은 납입을 지금 안 하는 차일피일 미루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한회사의 일꾼인 이사가 20억 유상증자 완료 그리고 변경등기를 하기를 자본금 땡땡 이제부터는 70억 원이라고 변경등기를 끝냈다. 그러면 세 번째 서랍을 드르륵 열어보면은 원래 있던 50억에 더하기 16억이 들어와서 돈은 66억밖에 없는데 셋째 서랍 크기는 70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 4억 원을 메꿔야 되겠지. 그걸 어떤 책임이라 부를까? 자본 충실 책임이라고 부르겠지. 뭐 그건 알겠어. 그렇게 형평생 길게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부분을 빨리 읽어야 돼. 나는 안 읽어줍니다. 니들이 읽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3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 550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조문이지? 여러분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빨리 그 우리 앞에서 봤던 악마의 프린트 바로 뒤에 있는 유한회사의 특징 79면 아래쪽에 조문 박스가 보일 거거든. 강의 노트 79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도록 해. 여기에 나도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보도록 할게. 79면 열어봐. 이걸로 보자. 그냥 열면 되지. 여기에 79면이 550조 먼저 읽어봐. 여기 뭐지? 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 또는 재산의 수 말이 기니까 앞으로 현물출자라고 할게. 여러분이 현물자 또는 재산의 수도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고 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 목적 재산이 과대평가가 되었다. 1억짜리를 5억으로 평가한 게 있다. 4억 원어치 빵꾸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이제 메꾸라는 거야. 누가 메꾸라고? 사원이 메꾸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원 중에 어떤 사원은 현금 출자를 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낼 돈 현금 제대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책임으로 어떤 다른 현물 출자자의 부도덕 때문에 자기가 추가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51조 봐. 551조는 출자 미필이지. 이거는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 이럴 때는 실제로는 뭐 1억 원밖에 없는데 100억짜리 어떤 유한회사를 만들게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빵꾸가 나게 되면 큰 빵꾸가 나게 되니까 이때는 등장인물이 사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과 이사와 감사까지 이런 식으로 3명이 이제 그 거대한 빵꾸를 메꾸라고 하는 거. 회사를 설립할 때의 출자 미필요. 그 다음에 593조 이거는 뭐를 할 때지? 자본금을 증가할 때 증자를 할 때도 역시 현물 출자의 과대평가가 있을 때 그때도 사원이 메꾸라고 하는 거고 요 세 가지 조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 볼까? 요거는 뭐라고? 회사를 설립을 할 때 현물 출자의 과대평가야. 요거는 무엇이?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출자 미필이야. 출자를 미필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셋째 서랍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지 100억짜리 셋째 서랍에 1억 원밖에 돈이 안 들어왔고 99억이라는 거대한 빵꾸가 났다. 그러니까 사원과 이사와 감사 3명으로 하여금 그걸 메꾸도록 하는 거. 그것을 출자를 미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려운 말로 쓰면 자본금이 흥결되었다. 셋째 서랍에 빵꾸가 났다. 무식한 표현으로는. 그게 그거인 거지. 유식한 표현으로는 자본금 흥결이 되었다. 무식한 표현으로는 자본금이 빵꾸가 났다. 그리고 법전에 있는 용어로는 출자가 미필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593조 이거는 뭐지? 설립할 때가 아니고 증자를 할 때
증자를 할 때 현물 출자가 과대평가되었다. 그러면 현금 출자를 했던 사원은 조금 억울하겠지만 어쨌건 다른 그 현물 출자자라는 사원의 부도덕함 때문에 억울하지만 추가 출자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 세 개 조문 읽고 나니까 뭐 빠진 거 있네. 이가 하나가 빠졌네. 설립할 때의 과대평가, 설립할 때의 자본금 흠결, 증자할 때의 과대평가. 증자할 때의 자본금 흠결, 출자 미필이 빠졌구나. 그게 자본금을 증가를 시킬 때도 세 번째 사람이 빠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50억을 70억으로 올릴 때 20억 가운데에서 20억 중에 1억 원이 빠졌든 4억 원이 빠졌든 19억 원이 빠졌든 빠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메꾸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요게 바로 뭐라고? 증자를 할 때의 자본금 흠결, 출자 미필, 자본금 흠결이라고. 글씨 뭐 혁풍쌤 글씨 이제 뭐 익숙하지? 이거거든. 이럴 때는 누구 보고 메꾸라고 되어 있니? 이제 한번 볼까? 그래서 증자를 할 때 빵꾸가 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사와 감사가 메꿔라. 여기에는 누가 빠진다? 사원이 안 들어가 있어. 이유가 뭘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여기는 사원이 들어갈 수 없다. 논리 필연적으로 그게 아니고 법을 만들 때 이른바 책임의 균형 때문이야. 어떤 사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조문 4개에 전부 다 사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원의 책임이 너무 과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가 빠졌다는 설립을 할 때 과대평가, 설립을 할 때 출자 미필, 증자를 할 때 과대평가, 여기는 전부 다 사원이 드는데 증자를 할 때 이 출자 미필, 증자를 할 때 이 자본 흠결에도 사원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책임이 너무 사원에게 쏠려 있다는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빼주고 여기에는 이사와 감사만 집어넣어가지고 조문을 만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로직으로 꼭 빠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야. 한 번 더. 증자를 할 때 셋째 서랍의 빵꾸란 부분을 메꾸는 것. 누구는 빠지고 누구와 누구만 책임을 진다. 시작. 증자를 할 때 셋째 서랍의 빵꾸가 난 걸 메꾸는 것은 사원은 빠지고 이사와 감사만 메꾼다. 그것을 이사와 감사가 유한회사 이사와 감사가 증자를 할 때 자본 충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만 신경 써서 이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면 쉽게 찍어낼 수 있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은 뭐라고 기억을 한다? 조금 길지만 요 진한 글씨로 굵은 글씨로 써둔 요 문구를 한번 기억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을 할 거, 그게 예전에 우리가 유한회사 공부하기 전에 뼈빠지 공부했었던 게 주식회사잖아. 그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을 할 때는 발기인이 자본 충실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가 증자,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가 자본 충실 책임을 지는데 다른 게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지는 자본 충실 책임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자본 충실 책임을 지는 것은 인담과 납담이 있었지만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이사가 지는 자본 충실 책임은 인담만 있고 납담은 없다. 뭐 이런 사운드가 혁풍쌤 귓전에서 맴도는데 내용은 모르겠고 강의로 들어봐. 197면 이러니까 회사법 7장을 공부를 하면 7장에 나오는 4분의 4를 찍어낸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앞에서 공부했던 걸 자꾸 리마인드하게 되는 그 부수적인 보너스가 있는 거지. 자, 강의 노트 197면 열었니? 어떤 거 알아야 되나? 이야기에 그지? 유한회사가 아니고 여기는 주식회사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 증자를 한다. 이럴 때 이사가 지는 자본 충실 책임은
인담만 있고 납담은 없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잖아. 여기 1번 읽고 2번 읽어. 결국 1번, 2번 그게 그거잖아. 신주를 발행할 때 증자를 할 때 주식회사 이사가 납입담 보책임을 진다. 그건 틀리는 거야. 뭐만 있다고? 인담만 있단 말이야.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의 그때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은 인담만 있지 납담은 없다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이것도 똑같지. 2번도 빨리 읽고. 예, 이런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증자를 할 때 이사와 감사가 자본 충실 책임을 지는 것은 인담만 있고 납담은 없다가 아니고 인담도 있고 게다가 납담도 또 있어. 요거 여러분 별로 표시해야 돼. 왜 그러면 이 부분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른가요?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는 왜 이사와 감사가 납담까지도 있는 것 이유가 뭔데? 요거 제대로 설명하려면 뭐 엄청 긴 시간 아니고 한 25분이나 한 그지 30분 정도 설명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외워라. 눈 감아. 증자를 할 때 어느 회사 이사는 인담만 지지만 어느 회사 이사는 인담 납담을 모두 진다. 시작. 증자를 할 때 주식회사 이사는 인담만 지지만 유한회사 이사는 인담과 납담을 모두 진다. 암기하는 게 경제적이고 훨씬 더 깔끔하다. 눈 감고 한 번 더 해봐. 예, 이런 정도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요게 제대로 정면으로 나온 게 3번, 사이드로 그리고 정답과 무관하게 나온 것까지 하면 4번이 나왔는데 뭐를 기억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원이 추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지만 빨간 밑줄 어떤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만 넣었고 책임의 균형을 위해서 사원은 빼줬다는 점. 알겠니? 눈 감고 듣는 훈련하자. 회사를 설립할 때 과대평가,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 미필, 그 다음에 증자를 할 때의 과대평가까지는 사원이 들어있지만 증자를 할 때의 자본금 흠결에 대해서는 이사와 감사만 넣고 사원은 책임의 균형 때문에 빼줬다는 점을 기억을 한다. 그래서 증자를 할 때의 자본금 흠결에 대해서는 이사와 감사만 자본 충실 책임을 지고 사원은 자본 충실 책임을 안 진다. 그거 한 가지 알아야 되고 또 한 개 알아야 될 게 증자를 할 때의 자본 충실 책임을 이사와 감사가 진다는 것은 인담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이사와 감사는 납담까지도 있다는 걸 암기한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의 지분은 어떤 식으로 쪼개지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입질하거나 혹은 상속을 할 때 그런 것들은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뭔가 태클이 걸리는가. 먼저 똑같은 게 일주의 액면가의 최저 한도가 100원이었던 거 기억이 나니? 그런데 유한회사의 일좌의 액면가의 최저 한도도 100원이라는 점, 그거는 주식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폐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 너무 쉽게 양도가 되는 어떤 식 유가증권으로 프린트를 하는 거 안 된다. 무기명식 혹은 지시식 유가증권으로 사원의 권리를 유가증권으로 그런 어떤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이건 너무 쉽게 양도가 되는 유가증권이니까 폐쇄적인 유한회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래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혹은 입질하거나 혹은 상속을 하는 게 가능할까? 원래는 원칙은 유한회사의 지분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 마음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더불어 내 돈 돌리도 이런 출자 환급 요청, 퇴사 제도가 없는 건 바로 그런 이유죠.
양도도 마음대로 하면 되고 다음에 유한회사의 사원이 돈이 필요할 때 X은행에게 자기의 유한회사의 사원의 그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입주를 하고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유한회사의 사원이 사망을 하면 아들이 그 지분을 물려받는 것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런데 옛날 법은 옛날에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랬다가 13년 전에 이게 폐지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있다가 폐지가 된 이런 그 조문들은 잘못된 지문으로 출제자들이 활용하니까 자유롭게 양도하면 된다. 그 결론을 까먹지 말라. 사원총회 특별결의 따위 안 받아도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음대로 양도하지 마시고 정관에 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태클을 거는 건 하려면 할 수 있다. 원칙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를 하지만 헌법인 땡땡의 근거가 있을 때는 양도를 혹은 입질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어디에 근거가 있을 때? 혁궁쌤이 또 노안이 왔네. 예외적으로 어디에 근거가 있을 때는 양도나 입질에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빠지는 거 하나 있지. 양도, 입질, 양도, 입질. 그런데 상속이 빠지잖아. 그건 뜻이 뭘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아버지 지분을 물려받는 건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태클을 걸면 안 된다는 뜻이 여기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거야. 한번 나왔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쉽게 찍어낼 수 있게 나왔고 어쨌건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양도 입질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양도나 입질을 태클을 걸 수가 있다. 이때 양도나 입질에 태클을 걸 때 어떤 식의 태클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 혁풍생 기억 안 나는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다른 게 있었는데 어떤 회사는 정관에 따라 양도의 태클을 걸 때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태클만 걸 수가 있지만 어떤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좀 우스꽝스럽지만 어떤 회사는 하려면 할 수가 있다고 유한회사는 하려면 할 수도 있다. 기억이 나니? 이거 빨리 두 줄 읽어. 예, 그거 뭐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 또 악마의 프린트 열어봐. 악마의 프린트 76면 어느 부분을 보는가 하면 여기를 봐. 이 부분 보라고. 여기 빨리 읽어. 이때 원칙은 주식회사는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제한한다. 근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태클만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한 페이지 남겨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 여러분 읽어. 여기에는 제한 형태는 어떤 방식이든 간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승인 그것도 가능하다. 어떤 회사는 유한회사는. 알겠니? 실제로 시험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건 뭐든 가능하다는 예를 든 거예요. 요거 빨리 한 번 더 읽어.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딱 하고 2교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인강도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쉬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딱 단위에 맞게 잘라주면 좋으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게 유한회사는 벌써 지금 오늘 한 7, 8번째 하는 이야기인데 소규모 회사입니다. 폐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그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무기명식이나 지시식으로 프린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양도가 어려운 유가증권이 기명증권인데 기명식 유가증권으로는 프린트하려면 할 수 있도록 실정법이 되어 있는데 무기명식이나 지시식은 안 되지만 그런데 실무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유한회사가 사원의 지분을 나타내는 기명식 유가증권을 찍었던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빨리 읽어.
이러니까 이런 실무를 아예 입법자들이 반영을 해서 조문을 뭐라고 정리를 했을까? 유한회사가 입법적으로 보면 굳이 찍겠다면 김영식 유가증권을 찍으려면 찍을 수도 있도록 조문의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차피 찍는 회사가 건국이래로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아예 증권이 없다는 걸 전제로 그냥 법을 정리를 한 20년 전에 해버린 거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원래는 우리가 주주가 을이란 주주가 병이라는 주주에게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양도를 했지? 양도의 합의 더하기 주권교부. 그지? 주식회사는 그랬다고. 주권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식회사는 법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유한회사는 주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지난 건국 이래로 80여 년간 이제 그 뭐 대한민국 해방이 이제 100년이 다 돼가잖아. 90년 다 돼가지고 한 번도 이거를 찍었던 회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예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를 하는 것은 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어떤 증권 유가증권 교부 그건 아예 쓰지를 않았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 워낙 찍는 회사가 전무했거든. 아예 없었거든. 그래서 지분 양도를 위한 회사는 아예 20여 년 전에 법을 어떻게 정리했다? 양도의 합의. 양도의 합의라고 하든 양도의 계약이라고 하든 양도 의사표시라고 하든 다 똑같은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되고 사원의 증권을 넘겨야 된다. 그런 요건을 아예 깨끗하게 정리해서 빼버렸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여기서 홍길동이가 임꺽정에게 자기의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를 할 때는 양도의 합의만 하면 되고 뭐 어떤 증권 교분이 필요 없고 양도의 합의, 양도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임꺽정이가 유한회사에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원이다. 뭐 사원으로서 먹을 수 있는 프루트를 나에게 달라라고 프루트를 요구를 할 때 임꺽정이가 유한회사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때는 사원의 증권, 유가증권 쪼가리를 들고 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원 명부에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프루트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주식회사하고 뭐 결론이 비슷하지. 주식회사도 주주 명부에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부분은 주식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중 양도를 했다면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양도하고 돈을 조금 더 주겠다는 아무개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했다면 임꺽정과 아무개가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누가 위임하는가?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뭐 들고 있는 사람이 위임한다고 했니? 주권 들고 있는 사람이 위임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에는 그 주권에 해당하는 그 사원 증권을 찍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명부 기재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야. 유가증권 쪼가리가 없거든. 누구에 대한 대항요건도 명부 기재이고 누구에 대한 대항요건도 똑같이 명부 기재인 거야. 이게 전부 다 유가증권이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입질도 똑같아요. 여기 보자. 홍길동이라는 그 유한회사의 사원이 X은행에게 자기가 가진 A 유한회사의 지분을 입질을 하고 돈을 빌려 쓴다 라고 할 때에도 이때도 원래는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입질을 할 때는 입질의 합의 and 주권교부 이런 게 있었잖아. 뭐 등록질은 더 나아가서 입질의 합의, 질권 설정의 합의 and 주권교부 and 명부 기재까지 그렇게 등록질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에 해당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질권 설정의 효력 여건은 입질의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질권자인 X은행이 유한회사에 대해서 질권자로서의 프루트를 먹겠다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거 그것도 주권 뭐 들고 가야 된다 그런 건 있을 리가 없고 그것이 그 주식회사하고 본질은 뭐 거의 비슷하겠지. 여기에서 명부에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중으로
X은행과 W은행의 이중 입질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과연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때 X은행이 이길까 W은행이 이길까? 여기에서도 이게 주권용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권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명부의 입지를 기재한 은행이 이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주권용지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셀은 없지만 셀이 있다고 치고 양도에 관한 거, 입질에 관한 거, 효력 요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6개의 셀이 있다고 치고 양도에서의 3가지 요건, 입질에서의 3가지 요건을 여러분이 눈을 감고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봐. 예. 그러고 요 문구까지 읽어야 합니다. 요거 빨리 읽어. 뭔 말인지 알겠나? 그게 주권용지만 넘겨서 간단하게 입질하는 걸 이학식질이라고 했는데 유한회사는 그게 불가능해. 주권용지만 넘기는 형태 그게 아예 사원증권이었기 때문에 명부에 꼭 기재하는 등록질 형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나왔습니다. 셀 6개 꼭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쉬다가 하지요.